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14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약콩이고요. 140자 이상 읽지 못하는 선인장입니다. 트위터에 빠져 계시는 네,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14화 주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4화 주제가 추리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추리 자체를 주제로 하자고 말은 했었지만 이제 그동안 좀 밀리다가 이번에 드디어 하게 됐고요. 우리가 3명 다 추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아니, 사실 두 분에 비해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추리물, 소설류를 좀 덜 읽는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추리나 퍼즐 그런 걸 좋아해서 저희 3명 다 되게 열광했던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연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추리 예능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더 지니어스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 말문을 텄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알고는 있는 사이였지만 본격적으로 단톡방에 모여서 뭔가 막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한 게 지니어스가 처음이었죠. 네. 사실 근데 더 지니어스를 추리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나요? 추리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저는 추리 예능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더 지니어스를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시즌 1 때 되게 화제가 되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특히 홍진호 씨와 김구라 씨가 붙었던 인디안 포커 이런 거 저희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그쵸. 실제로 카드 그랬었네. 가지고 그런 거 하기도 했었죠.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나름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애들이 예능 나가면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그렇죠. 룰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우리는 항상 시청자로 이렇게 사는 걸로. 소비러로. 네, 소비로로. 그 후에도 이제 홍진호 씨가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마침 소재도 추리 예능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크라임씬이 JTBC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도 정말 열심히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달렸고 정말 좋아했던 예능이니까 언제 한번 이거는 꼭 하자라고 계속 팟캐 처음부터 말이 나왔었던 그쵸, 이야기죠. 맞아요. 진짜 본방사수하는 예능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크라임씬은 진짜 조금 더 늦게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맞아. 정말 본방사수한 예능을 손으로 꼽자면 거의 크라임씬이 저는 유일할 것 같아요. 모든 회차를 본방사수한 예능. 저도 예능을 막 찾아보는 타입이 아니고 있으면 그냥 틀어서 보는 타입이라서 그렇게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재밌게 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크라임씬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아, 네. 크라임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언제나 역사부터. 네, 뭔가를 시작하면 과연 땡땡땡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타입이라. 아, 네. 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추리 예능을 먼저 말을 할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 대체 추리 예능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추리 예능이라는 단어는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아, 네. 놀랍다. 그걸 찾아봤다니. 당연하죠.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아, 그렇구나.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아쉽게 추리와 예능부터 검색을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추리, 명사. 낯설다. 네. 1번 뜻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함.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범주가 넓어지지 그쵸, 않나요? 예. 그렇죠. 온갖 것에 다 추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철학에서는 이제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냄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철학에서는 추론과 추리를 같은 단어로 쓰는 것 같아요. 예능 역시나 명사 그리고 이제 재주와 기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하고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따위의 예술과 관련된 능력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의 말하고는 약간 좀 네. 다르죠. 약간 당황했어요, 듣고. 사실 저는
예능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게 무한도전에서 처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뭐 예능인들, 예능국 국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말보다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 이런 말을 더 썼던 것 같아요. 오락 프로그램이란 그쵸, 말을 그런 참 많이 식으로 썼네요. 썼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무한도전에서도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고 다른 데서도 썼고, 방송국에서 이제 보도국, 교양국, 예능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멤버들도 예능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그렇게 보도국, 교양국, 예능국으로 나눴던 거는 좀 일본 방송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방송계도 초반엔 일본 방송계를 많이 포맷 같은 걸 따라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예능국이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추리적인 요소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옛날에 뭐 가족 오락관에서 뭔가 연상 퀴즈 같은 것도 약간 추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퀴즈쇼도 당연히 추리 요소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정말 옛날에 인기 있었던 엑스맨 같은 것도 오. 자기 팀에서 엑스맨을 그쵸. 골라내는 네. 그런 추리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계속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추리 예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2010년 중반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의 1세대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더 지니어스나 오늘 말할 크라임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방송되고 있는 추리 예능들을 이제 2세대의 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TVN에서 하고 있는 대탈출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범인은 바로 너, 시즌2도 올해쯤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건가? 시즌2가 나오는 것이? 사실 저는 모르겠네. 범인은 바로 너는 아직 한 번도 보지 저도 하나도 안 않아가지고 봤는데. 저는 보고 한 10분 후에 바로 껐습니다. 10분만? 도저히 눈 뜨고 아. 봐줄 수 없는 퀄리티였어요. 아 진짜요? 어떤 형식의 예능이에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고 거의 약간 그냥 런닝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런닝맨 같아요? 네. 유재석 때문인가요? 유재석 씨가 캐스팅 된 것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범인은 바로 너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만 해도 조금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도 매우 실망했고 그때 트위터에서도 어떻게든 참고 보려고 했지만 못 도저히 안 보겠다. 되겠다. 그런 악평이 되게 많았어요. 뭐 때문에 악평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당 기대했던 바가 있죠. 약간 뭐 크라임씬 같은 분위기. 어쨌거나 제목부터 범인은 바로 너잖아요. 그리고 홍보 자체도 약간 그런 추리 예능인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도 자기 나름의 추리를 할 수 있고 뭔가 어떤 사건을 풀어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들끼리 노는 느낌? 런닝맨도 뭐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 안에서 니들이 잘 놀아보렴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범인은 바로 너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 앞에 초반 너무 조금만 보고 나머지 다 안 봐버렸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재미있는 화가 한두 개라도 있었을지도. 그런데 일단 좋은 평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게시판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좀 실망했다는 평가를 많이 봐서 네. 시도하지 않은 작품인데, 그래도 시즌2가 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시즌2가 나오면 요새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근황 토크가 곧 주제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요새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TVN에서 하고 있는 호구들의 감방 생활이라는 추리 예능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토요일 저녁에 놀라운 토요일 1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놀라운 토요일이 1부랑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가 호구들의 감방 생활이고 2부는 도레미 마켓이에요. 둘 다 처음 들어보셨구나. 네. 도레미 마켓은 이제 노래를 듣고 가사를 맞추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부인 호구들의 감방 생활은 쉽게 생각하면 마피아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네네. 감방 생활이라고 했듯이 이제 배경은 감옥이고요. 네. 이제 출연자들이 총
10명이 나와서 5명씩 팀을 나눠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마피아인 거예요. 그리고 마피아가 아닌 일반 죄수들이긴 하지만 모범수인 그런 일반 출연자들에게는 공통된 제시어가 주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팀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팀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에서 이긴 팀은 그 투표권을 하나씩 더 얻고요. 마피아 네. 게임은 이제 투표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표권을 하나씩 더 얻고 진 팀은 제시어에 대해서 뭔가 그림이라던가 동작으로 연상되는 애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페널티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피아들은 제시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눈치로 막 이렇게 어설프게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피아를 추려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밤의 개념은 어떻게 돼요? 그 마피아 게임의 밤의 개념. 밤에 마피아가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게임을 하고 페널티를 수행한 후에 투표가 진행돼서 이제 마피아든 뭐 일반 시민이든은 한 명 죽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색출해내는 색출을 네, 내는 그런 투표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게임은 4-5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도 그 정도. 5명 이 팀 안에 마피아 3명은 팀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섞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작위로. 마피아들끼리는 서로 아나요? 네, 마피아끼리는 서로 알아요. 그럼 승패는 마피아와 모범수로 나뉘나요? 아니면 팀으로 나뉘는 건가요? 마피아와 모범수로 나뉘고 네. 마피아가 한 명이라도 생존을 하면은 마피아 승리로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팀을 나눈 거는 정말 그 게임을 네네. 하기 위함일 뿐이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팀이라도 어쨌거나 모범수끼리 혹은 마피아들끼리 연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재미는 있나요? 어때요? 사실 이거는 몇 편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마피아 게임의 요소는 되게 재밌었어요. 서로 추리하고 또 눈치들이 되게 빨라가지고 되게 사소한 것에서 눈치를 챈다던가 아니면 그 처음에 제시어를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연자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데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구체적으로 그리면 마피아가 힌트를 받을 네. 테니까 되게 모호하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대체 모르겠는데 저게 뭐지 싶을 때 그런 거 맞추는 재미라던가 아니면 제가 수상한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들은 있는데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요. 게임들이 정말 옛날 예능에서 봤듯이 뭐 방석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영화 이름 대기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스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스킵을 하고 봤더니 거의 3분의 아니야 2분의 1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투표하고 페널티 수행하는 부분만 재밌고 좀 게임적인 요소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서 잘 챙겨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피아 게임 요소는 저는 진짜 마피아 게임을 좋아해서 그 요소는 재밌어가지고 만약 뭐 그냥 TV 돌리다가 나오면은 보지 않을까. 그 중간에 나오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저희가 더 지니어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이 했던 게임 자체가 정말 재미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한번 우리도 해보고 싶고 우리도 해보고 싶고 그들이 하는 거를 되게 지켜보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런 재미있는 게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매번 새로운 게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사실은 마피아 게임인데 적당히 그냥 팀의 승패를 나누기 위해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는 게임들이 퀄리티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게임적인 요소를 좀 보완을 하면은 네. 좀 더 훨씬 더 재밌는 예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아직 초반 예능이니까 네. 후반 가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TVN에서 제작한 대탈출인데요. 지금 시즌2가 방영되고 있고 작년에 시즌1이 나왔었죠. 네. 저희가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방탈출. 그렇죠. 그죠. 네, 정말 딱 방탈출 게임 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흔히 방탈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밀폐된 곳에 갇혀 있고 거기서 증거를 찾아서 뭐 닫힌 문을 연다던가 아니면 출구를 찾아가지고 탈출하는 내용이고 방탈출 카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게 훨씬 사이즈가 커지고 스케일이 이제 방송 스케일로 나온 차이가 그쵸. 있겠죠. 뭔가 엑스트라 같은 것도 고용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출연진들이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출연진들은 아니어가지고 네. 정말 좋아하는 소재고 또 PD가 정종현 PD로 지니어스 네. PD님이시잖아요. 지니어스도 되게 재밌게 봤으니까 네.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예능은 정말 캐릭터가 중요하고 네. 그 출연진 분들이 미는 캐릭터를 썩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 1에서 좀비 편이 굉장히 호평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좀비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딱 하나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틈틈이 봐가지고 시즌 1을 다 봤고 이번 시즌 2도 보고 있습니다. 좀비 편이 약간 레전드격이에요? 아니면 그만한 게 또 조금씩 터져요? 시즌 1에서는 좀비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2는? 2에서도 좀비 편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2도 저는 좀비 2도 또 편. 시작한 걸 알았었는데 네. 보지는 않고 있다가 이번 좀비 편이 재밌다던데 해서도 아 그래? 하면서 또 보고 있는데 정주행하고 있는데 이번 좀비 편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출연진에 대한 호불호는 저도 약간 양치님 쪽이랑 비슷한 방향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예능인들이 그쪽에 대거 출연을 그쵸. 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올드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 자기들의 어떤 컨셉을 그쵸. 잡잖아요. 그 컨셉들이 굉장히 올드해요. 거기가 이제 메인 MC가 있지는 않는데 상황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강호동 씨가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네. 강호동 씨의 대표적인 예능이 1박 2일이잖아요. 그때 강호동 씨 캐릭터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그냥 흐린 눈으로 보시고요. 네. 워낙 컨셉이나 이런 세트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물론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촘촘하진 않고 조금 엉성한 에피소드들도 많고요. 네. 아,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아, 네네. 아하. 이렇게 배경 같은 게 폐병원이나 뭐 유전자 은행에서 탈출하고 교도소에서 탈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스토리 얼개들이 있는데 스토리보다도 대탈출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방탈출이고요. 방탈출을 정말 스케일 크게 하면서 아 나도 진짜 저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요소들이 맞아요. 있어서 대리만족.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싶은 게 좀 공포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좀비 에피소드들도 좀비들이 쫓아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연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연기자들이라는 걸 아는데도 정말 나 같으면 저기서 욕했다 막 이런 느낌이. 맞아요. 난 진짜 울면서 PD를 욕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막 이러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뭔가 좀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세트나 무대 장치나 뭐 그리고 이렇게 비밀 통로 같은 거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금 손을 봐서 이제 감춰뒀다가 이제 열리게 하고 하는 그런 공간 구성 같은 것들을 잘해서 한 번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점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언급했지만 출연진들 네. 그리고 또 너무 남자분들만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성별을 바꿔서 여성 출연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대탈출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반반 구성돼서 같이 혼성으로 같이 구성되는 출연진들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해 봅니다. TV를 너무 안 봐가지고 저 원래도 많이 보는 타입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아예 TV 자체를 켜지를 않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요새 TV를 왜 트느냐의 설문조사에 네. 핸드폰 하는 배경음으로 BGM으로 깔기 위해 TV를 약간 튼다라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느낌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1위였어요, 무려. 지금 말씀하신 예능이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탈출 같은 거에 예전에 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지만 시즌2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두 분보다는 저는 그래도 예능을 좀 챙겨보는 편이어서 좀 더 트렌드를 알고 계신 분. 그런다기보다는 니네 둘이 너무 안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크라임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의 최애 예능?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예능.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크라임씬은 범죄 현장을 뜻하는 단어고요. 이제 네. 많이들 TVN 작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죠. 네, JTBC 예능이죠. 근데 약간 TVN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저도 가끔 TVN 거랑 JTBC랑 살짝 헷갈리는 게 있어요. 네. 예능은 특히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크라임씬은 이제 본격 추리 예능이고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출연자들이 이제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용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단서를 찾으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범인을 밝혀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1시즌은 2014년 5월에 첫 방영이 됐고요. 2015년에 시즌2가 방영됐고 2년 동안 기다려서 2017년 4월에 시즌3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아직은 시즌4가 언제 돌아온다는 이런 기약이 없고 네. 저희는 기약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예능이죠.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렇죠. 있죠. 크라임씬을 한 줄로 정의해보면 마피아 게임의 롤플레잉 요소와 방탈출 게임을 결합시킨 심리 추리 게임쇼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치곤 좀 길긴 한데 네, 매우 긴 문장이에요. 한 줄로 억지로 만드신 것 한 줄 같은데.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게 좀 다 맞네요. 그러네요. 마피아 게임만도 아니고 네. 롤플레잉이 있으면서 단서도 찾아야 되니까 방탈출 요소가 결합되어 있죠. 네, 특히 이렇게 실제로 어떤 세트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연자들은 역할 카드를 뽑는데요. 시즌 1에서는 출연자들이 먼저 범죄 현장을 방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캐릭터 카드를 선택을 한 후에 롤플을 했다면 시즌 1 마지막 회에서부터는 좀 더 출연자들이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어떤 해당 에피소드가 끝나면 다음 에피소드의 역할 카드를 이제 뽑는 걸로 네. 진행이 됐죠. 그렇게 해서 역할 카드를 뽑고 저는 이제 시즌2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여서 시즌2부터는 이제 탐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 에피소드는 시즌2의 미인대 살인사건. 레전드였던. 정확하게 기억나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장동민 씨가 장탐정으로 탐정 역할이었고요. 탐정은 이제 살인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체의 발견 시각과 사망 추정 시각을 알게 되고요. 이 에피소드의 피해자는 박혜리로 미인대의 참가자입니다. 네. 참고로 크라임씬 피해자들은 언제나 이름을 제작진에 썼다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네. 그 제작진을 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이름들이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건에서 항상 네네. 봤던 이름들. 네, 그래서 되게 친숙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면 마지막에 자막으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네. 사망한 피해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서 나왔던 그런 깨알재미들이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박혜리 씨가 죽었고요. 네. 피해자 신원 파악이 끝나면 용의자들이 모입니다. 시즌2의 고정 출연자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즌1에 이어서 박지훈 씨와 홍진호 씨가 계속 연달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시즌2에 처음으로 장진 감독님과 한희 씨 그리고 장동민 씨가 같이 나왔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게스트로 배우 오현경 씨가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용의자들이 모였을 때 장진 감독님이 미인대 심사위원인 장심사로 등장을 했고요. 박지윤은 참가자인 박민혁, 홍진호 씨는 비스패치 기자로 네, 최초 발견자였고요. 한희 씨는 하백조로 미용실 스텝이었고 오영경 씨는 오원장으로 박민혁가 소속된 미용실 원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탐정은 이제 용의자들에게 알리바이를 요구를 하고 용의자들은 얘가 살해된 시각쯤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집에 돌아갔고 어디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출연자들이 둘씩 짝을 이어서 현장 검증을 해요. 네. 크라임씬 세트장은 약간 영화 도급일에서 본 것처럼 이제
외곽을 하얀 페인트로 이렇게 크게 둘러놓고 그 안에 소품들을 배치한 그런 상태고요. 네. 도구비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전 도구비를 안 봤어도 그게 인상적이어서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용의자 한 명당 하나의 스페이스를 제공을 하죠. 뭐 그 사람의 사무실이나 그 사람의 집 뭐 이런 네. 공간을 주고 거기에 뭐 플러스로 공통 공간 정도를 이렇게 주는데요. 미인대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기실, 짐 보관소, 원장차, 뭐 프레스룸, 무대 이런 쪽에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고 보통 2명의 용의자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탐색을 하게 됩니다. 네. 10분에서 15분 정말 너무 짧지 않나요? 진짜 짧죠. 진짜 뒤져볼 거 많잖아요. 음. 우리 방탈출 같은 데만 가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죠. 네. 게다가 또 이제 눈속임 소품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의미 없는 것들.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마감 시간 다가오면 막 출연자들 다 그쵸. 패닉 상태 되잖아요. 탐정 보조가 끌어내고 다들 도망치면서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런 다음 이제 현장 검증을 마친 용의자들은 현장 검증을 할 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주거든요. 그래서 네. 10장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 사진들을 이제 보드판에 붙여놓고 상대방들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증거들을 찾다 보면 다들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하고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다 의심 가는 부분이 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큰 영향이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장심사랑 피해자는 예전에 내연 관계였고 지금 장심사는 새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들을 찾고 그걸 찍어온 것을 붙여놓고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네가 죽였지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방어를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다 브리핑을 마치면 이제 탐정은 1대1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가운데 모든 용의자들이 아까는 10분 정도밖에 안 줬잖아요. 추가적으로 현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증거들이 마구 많이 쏟아져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리의 완성이라고 시즌2랑 시즌3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추가적으로 현장 검증을 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추리나 이런 것들을 완성시킨 후에 투표를 하게 되죠. 네. 추리의 완성 파트에서는 이제 앞에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정말 추리들을 발전시키고 많은 범인이 여기서 밝혀지는데 그 명대사 제가 알았던 거야. 그 대사가 여기서 나오죠. 어떡해. 제가 알았던 거야. 이거 너무 스포라서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제가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알았던 거야, 누군데요? 알겠습니다. 아유, 알고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모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투표는 맨 처음 브리핑이 끝난 후에 탐정이 1차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투표에 탐정이 한 1차 투표까지 합해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이제 철창으로 되어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뒤에 상금 배분 이런 거는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지 않았고요. 시즌 1하고 시즌 2, 3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시즌 1이 저는 가장 추리에 집중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플레이어들은, 출연자들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그쵸. 면이 맞아요. 있었고 제작진도 그 제작진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즌 1의 첫 편, 두 번째 편에서 헨리 씨가 조금 아쉬웠던 욕을 좀 많이 먹었었잖아요. 와서 추리를 하라고 해놨더니 예능을 했어. 네, 첫 편에서는 다우징을 하셨고 두 번째 편에서는 관상을 보셨는데 약간 추리 예능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게 그쵸. 이제 헨리 씨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제작진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템을 네. 들고 오고 막 했던 건. 그래서 제작진과 헨리 씨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헨리 씨 본인보다는 제작진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시즌 1 중반부터는 좀 이 제작진이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 엄청 빨랐죠. 제작진이어서 좀 시즌 1에선 또
에피소드 하나를 2편에 그쵸.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게 좀 루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 주 만에 끝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네. 편집한 것도 그렇고 그 뒤에는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1에서는 근데 추리에 집중한 건 좋았는데 단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구성된 요소에 뭐 역할 선택도 그거에 들어가 있었고 난상 추리, 난상 토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코너들이 다 네네.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뭐 1대1 신문도 탐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플레이어에게 기회를 줘서 그쵸, 시즌 1 때는 네네. 탐정이 없었어요. 탐정이 없었어. 그런 식으로 신문을 했었는데 저는 난상 토론 추리 같은 경우는 시즌 2, 3에 없어진 게 조금 아쉬워요. 추리의 완성에서 이제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좀 난상 토론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 시즌 1에서 한 명을 가운데 앉혀놓고 아. 계속 이렇게 지목하면서 공격하듯이 물어봤던 거, 압박신문. 네, 네, 그런 네. 거.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1대1 신문이 약간 변질됐었잖아요. 원래는 진실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되는데 이게 투표로 범인이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연합을 하고 제가 범인이니까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토의하는 시간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시즌2에서는 탐정 역할을 부여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시즌2, 3는 추리적인 게 조금 덜한 대신 예능적이나 이야기적인 요소에 좀 더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능적인 건 아무래도 좀 이제 박지윤 씨나 홍진호 씨가 이제 시즌2다 보니까 너무나 능숙하게 롤플레이를 적응을 해주고 잘해서. 네. 또 두 분 다 그 상대 배우들하고 케미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출연자나 게스트들하고도 잘 맞춰서 연기를 해줘서 네. 예능적인 재미도 있었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적인 재미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이 추리를 사실 잘하기도 해서 추리남매라고 부르지 않았었나요? 시즌 1에서는 두 분이 좀 잘하셨었는데 네. 시즌 2에서는 살짝 예능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실제로 추리 성공률을 봤더니 시즌 1에서는 두 분 다 높은 편이었는데 시즌 2에서는 한 50% 정도. 아, 네. 정말요? 네. 시즌 2는 압도적으로 장진 감독님이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완벽한 삼각형을. 네. 삼각추리. 그리고 시즌 3만의 특징을 좀 보자면 시즌 3는 일부러 구성은 안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낯설지 않게 구성적인 면은 그대로 갔고요. 네. 이야기적인 점으로 좀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원래 크라임씬 세계가 한 번 썼던 캐릭터 같은 경우를 다른 증거의 문서에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아, 이 세계가 같은 세계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는데 네. 시즌3는 플레이어들이 했던 캐릭터를 그대로 다른 에피소드에 똑같이 나오기도 나오게 하죠. 해서 네. 같은 캐릭터인데 시간대가 다르게 해서 네. 에피소드를 구성을 했잖아요. 네. 3편이 경찰학교 살인사건이었는데 그걸 처음 보고 있었는데 2007년 배경이어가지고 왜 굳이 2007년으로 했지라고 싶었는데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그 10년 10년 후의 네. 에피소드고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또 이제 그대로 나온 그런 재미들이 네. 있었고 7화는 이제 캠핑장 살인사건이었었는데 그 살인사건을 다 해결하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캐릭터들이 고등학교 때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또 해결하게 해서 출연자들은 이미 미래의 일을 겪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너 그러다 나랑 결혼한다? 막 이러면서. 너 그러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시즌3는 좀 이야기적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의 세계관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 보실 분들을 위해 전체적인 이야기는 해본 것 같고 네. 보신 분들을 위해 저희들끼리 좋아했던 에피소드 이런 거를 좀 꼽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하나 꼽기가 좀 힘든 것 같네요. 몇 개 근데 꼽아보세요. 네. 저는 그 어떤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다라기보다는 특정 에피소드 안에서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통닭집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밝혀질 뻔했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순간의 어떤 그 묘했던 분위기 맞아요. 이게 정말 좋았었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네. 캐릭터의 눈빛이 네. 그 찰나에 잡힌 화면이 네, 진짜 좋았었어요. 그거 진짜 인상적이었죠. 네.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그 사무실에서 일어난 팀장 살인 사건. 그때 또 모두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혼자 이상한 증거를 네, 굉장히 네, 인상 네, 깊게 네. 살피고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 다 떠들떠들하고 뭔가 카메라도 약간 더 그쪽에 집중하고 있고 한데 혼자서 추리하고 있었던 그 네. 장면이 사실은 진짜 범인과도 관련이 있었고 그쵸. 너무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작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그 찍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알아낼까? 어쩔까? 막 이러면서 막. 아 이거 이 부분은 안 자르고 잘 쓰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지. 손님장님은 이렇게 통닭집 살인사건 그거 되게 좋았었고 시즌 3가 두 개씩 에피소드 연결되는 거 그 아까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거 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까먹고 있었다가 기억났던 맨 마지막에 시즌 3 마지막. 네, 작가 살인사건 그러니까 뭔가 약간 메타적인 재미도 주면서 맞아요. 그때 다 본명으로 나왔죠. 네네. 네. 저도 말씀하신 에피소드 다 좋아하고 미인대 살인 사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레전드니까 진짜 레전드니까 따로 이야기할 보셨으면 필요가 없죠. 좋겠고 아까 말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뭐 예언자처럼 말했던 그게 좀 예능적인 재미가 있어서 네. 과거 살인 사건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이 팀장 살인 사건 네. 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랑 여배우 살인 사건 시즌 1의 그 작품을 네.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이유가 저는 박지훈 씨가 활약을 해서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따 플레이어들 얘기를 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박지훈 씨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추리를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그 벤 다이어그램 추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있었던 애, 네. 그 현장에 갈 수 있었던 애, 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애 해서 공통분모로 이렇게 범인을 추려냈는데 그게 제법 잘 통했던 에피소드가 이 팀장 살인사건이랑 여배우 살인사건이고 사실 이 두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편들은 그다지 알리바이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들 뭔가 중간에 누락된 사실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알리바이를 나중에 복습하면서도 이렇게 저는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알리바이가 제법 중요했었고 네. 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캐다 보니까 범인이 나왔던 상당히 추리적으로 완성도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 또 저는 미술실 살인사건도 좀 괜찮았었는데 일단 범인이 약간의 트릭을 썼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 시즌 1이었기 때문에 난상토론 이런 게 좀 재미있게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네. 난상토론 진짜 꼭 나중에라도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럼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 플레이어 도정 출연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뭐 두말 할 거 없이 저는 그냥 콤바입니다. 홍진호가 활약하면 재밌고 홍진호가 감옥 가면 그렇게 짜증나요. 확고하다. 네. 선희장님은 알 것 같아.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누굴 이야기를 할지 삼각형 장진 감독. 아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나름의 매력이 있고 그런 캐릭터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박지훈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논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능성과 동기와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교차점을 찾는다 하면 약간 홍진호 씨는 운빨인지 직감인지 그런 게 촉이 좋아.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갑자기 번뜩 알아내는 네, 약간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장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만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야기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큰 흐름을 쭉 따라가는 그런 재미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장진 감독님이 정말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기 때문에
크라임씬 작가와 같은 노선의 이야기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추리를 하시게 되고 뭔가 삐 끝나서 좀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시면 영 이상한 거에 집착을 하시는 혼자 완전히 다른 데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있죠. 찍는 영화는 B급 영화다 해가지고 쫙 하는. 네, 그래서 본인이 인문학적 추리라고 하시면서 삼각형에 집착하시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세 사람이 크라임씬을 좀 대표하는 세 사람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각자 추리의 방향이 다르면서 개성이 좋고 또 셋 다 롤플을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주더라도 좀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세 분은 좀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로 이 세 명이 빠져버리면 못할 것 너무 같아.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굳이 한 명만 뽑자면 저는 박지윤 씨 빠니까 박지윤은 정말 크라임씬의 대표하는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윤 씨는 꼭 고정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두 분도 장진 감독님이나 홍진호 씨도 같이 보게 되면 좋겠는데 일단 제작만 해주시면 아, 그쵸. 불평은 나중에 할 테니 일단 넋죽 엎드려서 봐야겠어요. 받아 먹고 일단. 박지윤 씨는 정말 추리도 되고 예능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에 비해 특출나게 왜 너무 빠심이야? 너무 지금 못 갈 것 같아도 없어. 찬양 박지윤 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봤네. 이번에 복습하니까 더 장점이 이렇게 아, 부각이 네네. 돼서 그리고 시즌2부터 탐정롤이 생겼는데 네. 사실 장진 감독님이나 홍진호 씨가 탐정롤일 때 그렇게 좀 빈약하죠.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분뿐만 아니라 어떤 출연진도 그렇게 탐정 캐릭터를 잘 살린 캐릭터를 못 봤어요. 근데 박지윤 씨는 지금 탐정 옷을 입으면서 추리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네.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탐정일 때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딱딱딱 진행을 해가면서 사건을 끌어갔던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홍진호 씨 같은 경우는 범인일 때랑 아닐 때랑 좀 모습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약간 티 나죠. 나는 잘 모르겠네. 시즌 1 끝부분쯤 되니까 약간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모르고 싶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좀 눈치를 채고 출연자들끼리도 조금 눈치를 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일 때랑 지금 모습 굉장히 다르다고 막 이런 인터뷰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박지윤 씨는 범인일 때나 범인이 아닐 때나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나 방어적인 부분을 다 잘해주는 전천후 플레이어가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더 찬양을 해봤습니다. 들으면서 느꼈는데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어머나. 약간 좀 약점이 있고 좀 허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장진 감독처럼. 장진 감독이나 콩 같은 경우는 콩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약간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건데 이쪽은 깔 게 없네. 막 이런. 근데 박지윤 씨가 네네. 실제로 이렇게 막 촬영하고 할 때는 막 뭐랄까 사람들이 되게 놀리기도 쉽고 그쵸. 막 네, 편하게 네. 생각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그쵸. 네. 나름 추리를 잘 하시고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보고 싶네요. 크라임 심포에서의 박지윤 씨의 모습을 제발 해주세요. 네. 플레이어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인상적인 게스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뭐 게스트로 치자면 오현경 씨가 저도. 네, 일단 오현경 씨라는 배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예능 같은 데서 나오지를 않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능에 나온 것만도 반가웠는데 거기서 또 너무 또 그 장진 감독님과 예전의 부부 사이였던 이혼한 사람으로 부부. 네. 나오면서 뭐 약간 찰떡궁합 같은 걸 보여주셔서 되게 신선하고 좋았었어요. 네, 오영경 씨 보고 나서 이 예능은 정말 연기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았죠. 연기자가 나오니까 달라. 진짜 그렇죠. 진짜 미용실 원장님 같았어요. 장진 감독님도 정말 연기를 잘해주셔서 정말 두 분이 이혼한 부부 같고 맞아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서로 또 챙길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추리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오영경 씨가 그 에피소드에서 추리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연기력으로 저도 그렇고
그런 다른 네티즌들도 굉장히 호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능은 정말 연기가 어쩌면 추리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즌2에서는 게스트로 나왔던 김지훈 씨도 이제 시즌3에서는 이제 고정이 됐고 네. 맞아요. 네, 연기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김지훈 씨는 사적인 이야기지만 드라마에서보다 크라임씬에서 가장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드라마 나온 걸 한 편 딱 본 적이 있거든요.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네. 근데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특별한 개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아 크라임씬 보고 나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나? 뭐 이러면서 맞아. 쓸데없이 잘생겨서 정말 깜짝깜짝 놀랬던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 찐따 역할을 사카린짱이랑 같이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아마 내면에 숨겨져 있던 오덕이 나왔을 거예요. 기질이 있는 분이야. 좀 비슷한 예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도 별로 관심 없었던 사람이 보아 씨가 물론 노래는 괜찮다고 했지만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 나왔는데 너무 신나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파고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아 씨는 평소에도 크라임씬 되게 애청자라고 하셔서 원래는 덕계 모시어서 덕은 걔를 못 타야 되는데 정말 출연도 하시고 잘하시고 해서 정말 부러웠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시즌 1에 나왔던 에데스 윤지 씨 있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되게 잘해보려고 애썼었는데 항상 조금씩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래요? 약간씩 조금 이제 핀트가 안 맞은 부분이 저는 좀 느껴졌었어요. 특히나 약간 그 한번 막 몰렸을 때 이렇게 네. 눈물을 좀 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에서 울면 범인이라고. 그렇죠. 똑같은 룰이 나중에 한이한테도 적용돼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게스트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훌훌 벗어던지고 이제 좀 자유롭게 잘할 수 있어 이런 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베테랑의 네. 확실히 선배 같은 느낌이 그런 딱 느낌이었어요. 있었어요. 졸업한 선배. 마침 역할도 그 경찰학교의 그쵸, 예. 교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권위적인 말들을 쓸 수도 있었고 해서 그때도 했었고 크루즈 살인 사건에서도 네. 나왔었는데 예, 오히려 그때 모습이 시즌 1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부담감을 벗어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시즌 1, 2, 3 모두 여자 아이돌 분들을 한 명씩 끼워 넣었는데 정말 세 분 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자료 탐사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한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웃음 지뢰. 리액션이 정말 정말 한이 때문에 빵빵 터지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서 좋은 캐스팅이었죠. 어쩌다 보니까 정은지 씨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분도 되게 무난무난하게 네. 쭉 계속 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신신 기본적으로 연기가 되는 응, 아이돌이다 보니까 약간 초반에 맡은 역할도 그렇고 맡은 맞아, 역할이 맞아. 나이든 부인 역이고 그래서 방방 뜰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시즌2에 출연했던 한희 씨랑 비교해서 조금 별로다. 심심한 네, 느낌? 비난을 받기는 했었는데 저는 네. 그때도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뒤에 뭐 자기 역할이 좀 발랄한 역으로 바뀌니까 그거에 맞게 또 연기를 잘해준 것 같아요. 크라임씬 범인이 밝혀지면 네. 그 범인 공개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배우들이 범인이었을 때 그 네. 범인 공개 영상들이 눈빛 같은 게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지금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는 사실 그 시즌 끝나고 나서 더 찾아서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시즌 1부터 3 전부 다 정주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달리시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은 많이 했으니 깔게 좀, 있는 것. 네, 네. 이렇게 불만족스러웠던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 왠지 콩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불만 하나 있어요. 매해 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 말이 됩니까? 나 지금 무슨 말이 나올까 되게 조마조마했어. 저는 전원일기처럼 매주 쉼 없이 아주 했으면 좋다. 좋겠는데. 아, 예전에 콩님이 저한테 이제 시즌 3 볼 때쯤이었는데 네. 이야기들이 갈수록 좀 자기적이 되는 것 같다는 네, 분명히 맞아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점이 있죠. 예. 스토리 같은 게 이 추리물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갔죠. 그 저희들끼리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살해 당한 사람이 인간 쓰레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출연자들이 다들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들이 좋은 동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겹쳐서 정말 뭐 저런 게 다 있어 죽어도 마땅해 이런 사람이 시즌 돼서 3가 특히 그랬어요. 누가 봐도 얘는 죽어 마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네. 좀 그런 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서 그런데 동기가 없는 살인을 하기에는 범인을 또 추측해내기가 되게 그쵸, 힘들어서 그러려면 네. 이렇게 예능을 짜기가 어려우니까 네, 좀 어려운 지점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살인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 다루거나 하는 거는 또 방송국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맞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즌 1이랑 2까지만 해도 그 이제 살해 당한 사람이 천인형? 이런 맞아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시즌 3가 돼서 더 사실적인 모형, 그러니까 마네킹 모형이 딱 나왔는데 되게 그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도 그건 좀 네. 싫었어요. 왜 사실적인 인형으로 바꿨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체의 흔적을 좀 더 직접적으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건 알겠는데 그렇게 얼굴이 밋밋한 인형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적인 얼굴을 해놓으니까 좀 그 장면은 안 보고 싶더라고요. 약간 거부감이 생겨요.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 3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게 좀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은 이제 범인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걔가 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미인대 살인 사건도 누군가 발견했던 그게 땡땡이. 있었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범인을 잡는 걸 좀 선호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서 범인을 잡는 걸 선호를 하시나요?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버리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그쵸,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호함이 없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인장님. 비슷한 말인데 저는 재미면이면 그래 좀 모호한 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래야지 뭐 이런저런 헷갈리는 지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작가의 변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쵸. 아무래도 애매모호한 증거들로 있을 때는 추리를 결정지은 게 촉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좀 더 알리바이라고 뭔가 연결시켜서 뭔가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 저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연결시켰을 때 진상이 풀리는 그런 스토리였으면 좋겠는데 증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그쵸. 다 해결되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알리바이 쪽은 상당히 약하죠. 네. 알리바이 부분이 좀 더 보강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미술실 살인 사건이 저는 그것도 좋았던 알리바이 거죠. 그쵸, 좋았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다른 걸 못 찾았을 때는 범인을 잘못 모을 수도 있는 그런 편이어서 그것도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용적인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제작진이나 뭐 이런 거 검색을 했을 때 최근에 나영석 PD랑 윤현준 PD가 같이 강연했던 기사를 찾았어요. 근데 윤현준 PD 대표작으로 한 끼 줍쇼랑 효리네 민박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윤현준 PD의 대표작은 크라임 신당이야? 아 그래 효리네 민박도 하고 저것도 했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같은 아무래도 PD였어요? 네네. 나 지금 약간 충격받았네. 그거 하느라고 못 찍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그래서 크라임씬이 언급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쵸, 맞아요. 크라임씬보다는 효리네 민박이나 함께 줍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시청률이 이제 시즌 1은 0.8%로 시작해서 계속 1%대였고요. 시즌 2도 1%대였고 시즌 3는 1%대이긴 하지만 반올림하면 2%가 될 수 있는 1% 후반대 반올림. 그리고 소폭 상승해서 후반부는 2%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2.4%가 아마 최고 시청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지금 대탈출이 그래도 조금 언급이 여기저기서 되고 있는데 네. 대탈출도 2%대거든요. 아.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시즌 3는 선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PD님 인터뷰를 보면은 아무래도 시청률이 나빠서 이제 좀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는 노력은 많잖아요. 네. 정말 물론 많죠. 노력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이거는 정말 정말 PD 작가 뭐 소품 미술 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공을 진짜 많이 들여야 되죠. 그래서 PD님 인터뷰를 봤더니 시즌 1을 하고 다들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못하겠다고 소품 팀장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고 메인 작가들도 시즌 2는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겨우겨우 달래서 네. 소품 팀도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 작가진은 이제 메인 작가랑 세컨 작가 둘 이렇게 남고 다들 떠나고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스태프진들이 너무 고생하는 작품인데 이제 좀 외적인 결과도 좋게 나오면 좋은데 네.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방송국 입장으로서는 더 할 이유가 없구나. 너무 매니아적인 작품이어서 좀 다시 올리기는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나름 흥행했기 때문에 왜 크라임씬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포맷에 저희는 안 봤지만 뭐 셜록의 방?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비밀의 방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각종 조그만 추리물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다 폭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조금 갈 줄 알았는데 그 직접적으로 판권을 사가서 중국에서 또 명성대정탐이라는 프로가 판권 사가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매니아들만 보는 거랑 중국에서 매니아들만 보는 거는 사이즈가 확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망고TV에서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네. 시즌 4까지 제작이 됐거든요. 뭐 우리를 벌써 따라잡았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효린의 민박 같은 경우에는 틀어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와서 뒷부분을 마저 같이 보다가 이거 재밌다 하게 되는 반면에 크라임씬은 어쨌거나 첫 부분을 놓쳐버리면 중간부터는 보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청률이 좀 올라오기가 많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네,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그러나 다른 외적인 성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권 수출도 하고 수상 내역이 화려합니다. 2016년에는 휴스턴 국제 영화 영상 페스티벌에서 TV 엔터테인먼트 경쟁 부분 금상 받았고요. 헐. 같은 해에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또 최우수상, 그리고 2018년에는 뉴욕 TV 필름 페스티벌 본상. 그래서 정말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 제4회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작품상을 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외적인 성과가 좋아서 JTBC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살인 사건이라서 PPL을 넣기도 애매해. 맞아. 그치. 이게 몰입이 긍정적인 되게 느낌으로 중요한데. 든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었던 게 명성대정탐 그 중국에서 한 크라임씬에서는 플레이어들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걔가 어떻게 체포되었다라는 언급을 꼭 한대요.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정의는 살아있겠지. 되게 귀여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런 게 사회주의적 느낌? 그런 거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중국 공산당 공안부가 다 잡았다. 마지막으로 크라임씬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크라임씬이 보드게임으로 나온 게 있고요. 그 맵과 증거 같은 거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플레이어들이 롤플을 하면서 카드로 증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서로 범인을 찾는 그런 보드게임이 있고, 그리고 크라임씬 카페가 있죠. 두 분 다녀오셨잖아요. 퍼즐 팩토리라고 방탈출 카페처럼 크라임씬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홍대나 강남 등 4개 지점에서 11개의 에피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검색하다가 무슨 에피소드들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네. 강남점에서 현재 올라온 에피소드는 아니고 커밍순으로 올라온 에피소드인데 앞으로 네네. 공개될 건가요? 그래서 호그와트 살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 또 아, 해독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갑시다. 갑시다. 하러 가나요? 갑시다.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날짜 박자. 네, 빨리 박읍시다. 즐거웠던 시간이었네요. 네, 좋았네요. 큰일 났네. 왜요? 오늘 에너지 다 썼네. 그러면 잠깐 충전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